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ASMR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린 왕자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법한 제목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좀 보긴 봤지만 완독은 처음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완독을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같이 들어주실 거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내가 6살 때였습니다. 한 번은 원시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쓰여져 있는 삶의 진실한 이야기들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놀랍고도 신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보아구렁이 그림이 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아구렁이가 어떤 동물의 몸을 칭칭 감아 삼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림에는 이런 설명이 덧붙여 있었습니다. 보아구렁이는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리고 나면 움직일 수 없어서 그 먹이가 다 소화될 때까지 6달 동안이나 잠을 잔다. 그 책을 보고 나자 나는 원시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밀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상상이 떠오르자 그림으로 그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이 그림이 내가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나는 내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그림 어때요? 무섭죠? 나는 어른들이 깜짝 놀랄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모자가 뭐가 무섭니? 나의 물음에 어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른들은 내가 그린 그림을 너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결코 모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아구렁이가 통째로 삼킨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무시무시한 그림이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답답해서 이번에는 어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구렁이 뱃속에 들어있는 코끼리를 그렸습니다. 어른들은 무엇이든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것이 내가 두 번째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자 내 그림을 본 어른들은 이번에는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이 보이거나 말거나 보아구렁이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나 역사, 국어나 수학 같은 공부나 열심히 해라. 너한테는 그것이 더 좋을 거다. 이런 말들은 내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일로 인해 나는 6살 때 훌륭한 화가가 되려고 했던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그린 그림과 두 번째로 그린 그림이 형편없다는 말을 들은 것에 무척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이 너무도 마음 아팠습니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린이들로서는 여간 힘들고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림 그리는 것에 실망을 느낀 나는 하는 수 없이 다른 직업을 선택하였습니다. 비행기 조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된 나는 닥치는 대로 날아다녔습니다. 안 다녀본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세계 여러 곳을 가보았습니다. 그런 나에게 지리 공부는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 가보고서도 그곳이 중국인지 아리조나인지 척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밤중에 길을 잃었을 때는 지리 공부를 해둔 것이 매우 유익했습니다.
조종사로서 살아오는 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른들과 생활하면서 나는 여러 가지로 어른들의 성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에 대한 내 생각이 어릴 때와 아주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그린 첫 번째 그림을 늘 지니고 다니다가 현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나의 첫 번째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답은 언제나 내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근사한 모자로군.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왠지 슬퍼져서 원시림이나 보아구렁이나 별들에 관한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도저히 보아구렁이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는 오히려 나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테니까요. 그 대신 그런 사람들과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드놀이나 골프나 정치나 넥타이 등에 대한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매우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주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군요. 당신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를 무척 똑똑하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해지려고 했습니다. 나는 아는 사람은 많지만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만한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게 지냈습니다. 이런 나의 외로움은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비행기의 기관 어딘가에 고장이 나는 바람에 나는 사막 한가운데에 불시착하게 되었습니다. 무척 겁이 났습니다. 더군다나 그 비행기 수리를 혼자서 해야만 했으니 눈앞이 캄캄할 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나 말고는 승객도 정비사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려면 나 혼자서라도 그 일을 해내야만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나는 죽기 살기로 비행기 고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마실 물도 겨우 일주일분밖에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사막에서 첫날 밤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에서 혼자 잠을 잤습니다. 그것은 뗏목 하나로 막막한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난파선의 선원보다도 더 외로운 신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해가 뜰 무렵 나를 깨우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믿기지 않은 일이었지만 아이의 목소리가 아주 가늘게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애원하는 듯한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뭐?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비비고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내 눈앞에 이상한 옷을 입은 조그만 사내아이가 나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더욱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내아이를 바라보고 있자니 조금 전까지 내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내 아이는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지도 않았고 별로 지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설명하는 대신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내가 나중에 그 사내 아이를 그린 것 중에서 가장 잘 된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사내 아이의 실제 모습보다 훨씬 못 그린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내 탓이 아닙니다. 내가 6살 때 어른들 때문에 화가의 꿈을 포기하게 된 후에는 그림이라고는 한 번도 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려본 그림이라고는 속이 보이는 것과 속이 안 보이는 보아구렁이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내 아이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뜯어보아도 그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배가 고프다거나 목이 마른 것 같지도 않았으며 무서움에 두려워하는 빛도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나는 겨우 말문이 트여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 지금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그러자 아이는 중대한 일이기나 한 것처럼 조금 전의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내게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누구도 이상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때 내가 바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수만 킬로 떨어져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양이나 그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엉뚱하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아이의 진지한 눈빛에 이끌려 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준비는 했지만 막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지리와 역사, 그리고 국어, 수학 공부밖에 하지 않는 게 생각났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몰라. 나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아이는 내 말에 상관하지 않고 계속 졸라댔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양을 그릴 줄 모르는데 아이는 자꾸만 양을 그려달라고 조르니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그려보았던 2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그려주었습니다. 보아구렁이가 코끼리를 삼키고 있는 속이 보이지 않는 그림이었습니다. 내가 그림을 보여주자 아이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뱀은 싫어. 내가 언제 코끼리를 삼킨 보아구렁이를 그려달랬어? 보아구렁이는 아주 위험해. 그리고 큰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러워.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함께 지낼 수 없단 말이야.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아. 그러니까 조그맣고 귀여운 양을 그려줘. 아이는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고 말했지만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모자를 그린 그림으로 알았던 내 그림을 그 아이는 보아구렁이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아이한테서 뭔지 모를 신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다시 서툴게 양을 그렸습니다. 아이는 양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 양은 병들었잖아. 다른 양을 그려줘. 나는 다시 양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최선을 다해 그려서 아이에게 보였습니다.
나의 어린 친구는 할 수 없다는 듯이 생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양은 순양이란 말이야. 뿔이 나 있는걸? 그 아이는 그림 속의 뿔을 가리키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다시 양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도 역시 앞의 그림들처럼 아이의 마음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이 양은 너무 늙었어. 나는 오래오래 함께 지낼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 이런 식으로 내가 어렵게 그린 그림마다 퇴짜를 맞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시 바삐 고장난 비행기의 기관을 손봐야 이 끔찍한 사막에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몹시 마음이 바빴습니다. 어린아이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렇게나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상자야. 내가 갖고 싶어하는 양은 이 속에 있어. 내가 이렇게 말하자 뜻밖에도 어린 친구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갖고 싶은 양은 바로 이거야. 그런데 아저씨, 이 양은 풀을 많이 줘야 할까? 어린아이의 갑작스런 물음에 나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걱정을 하지? 난 아주 작은 곳에서 사니까. 아이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 양도 아주 작으니까. 내 말을 듣자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그림 속의 상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불만스런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 건데 뭐. 양이 잠들었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것을 물었지만 내가 묻는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불공평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다만 어린 왕자가 우연히 하는 말과 순간적인 행동을 통해 차츰차츰 그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비행기를 처음 보았을 때. 내 비행기는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내가 그리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것입니다. 어린 왕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물건이야? 이건 물건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야. 내가 타고 온 거지. 나는 비행기가 새처럼 날아다니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면서 은근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말에 어린 왕자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그래. 나는 문득 내 처지가 떠올라 고개를 떨어뜨리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야, 정말 재밌는데? 어린 왕자는 아주 재미있다는 듯이 소리내어 깔깔 웃었습니다. 나는 어린 왕자의 웃음에 화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내 불행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격려를 해주거나 진지하게 생각해 주기는커녕 비웃는 것 같아 몹시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내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별에서 왔어? 순간 나는 어린 왕자의 신비로운 정체를 밝힐 수 있는 한 가닥 빛이 비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다른 별에서 왔니? 나는 이제 어린 왕자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을 알아챘는지 어린 왕자는 내가 묻는 말에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저
내 비행기를 살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 타고 왔다면 그리 멀리서 온 것은 아니겠는걸? 어린 왕자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그려준 양의 그림을 꺼내어 무슨 보물이나 되는 듯이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다른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나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넌 어디서 왔지? 내가 사는 집은 어디니?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는지 궁금하구나. 어린 왕자는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나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됐어. 아저씨가 그려준 상자는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겠어. 밤엔 양이 집으로 쓰면 좋겠어. 그럼 그렇고 말고 내가 착하게 말 잘 들으면 고삐랑 말뚝도 그려줄 테니까 낮에는 끈으로 양을 메어두렴.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언짢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양을 메어둔다고? 참 이상한 생각을 하네. 하지만 메어두지 않으면 어디론가 가버려 길을 잃잖아. 내 말에 어린 왕자는 또다시 깔깔대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가긴 어디로 간다는 거야? 아무데로나 그냥 자꾸자꾸 앞으로 가겠지. 그러자 어린 왕자는 웃음을 거두고 얼굴을 약간 찌푸리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어린 왕자는 조금 서글픈 표정이 되어 덧붙여 말했습니다. 앞으로 곧장 간다 해도 별로 멀리 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은 겨우 집 한 채보다 클까 말까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사실에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에는 지구, 목성, 화성, 금성처럼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놓은 큰 별 외에도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별들은 너무 작아서 천체 망원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그런 조그만 별을 하나 찾아내면 이름 대신 번호를 붙여주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붙여주자면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소옥성 제3251호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이 소옥성 B612호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별은 1909년 터키의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한 번 본 적 있는 별입니다. 이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회의에 자신이 발견한 별을 멋들어지게 증명해 보였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낡은 터키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란 늘 이런 식입니다. 입고 있는 옷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진실까지 옷으로 판단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소옥성 B612호의 명예를 회복할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터키의 왕이 모든 국민들에게 양복을 입으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양복 입기를 거역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1920년에 천문학자는 다시 국제 천문학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멋있는 새 양복을 입고 그 별에 대해 자신이 주장했던 것을 다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소옥성 B612호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면서까지 별의 번호를 말하게 된 것은 모두 어른들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만약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라 하면 어른들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그 친구 목소리는 어떠니? 무슨 놀이를 좋아하지? 나비 수집은 안 하니? 어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묻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 친구 나이가 몇 살이냐? 형제는 몇 명이니? 몸무게는 얼마냐? 그의 아버지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 하는 따위의 질문을 할 뿐입니다. 모두가 숫자에 관한 것들 뿐입니다. 어른들은 그래야만 그 친구를 잘 알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으로는 친구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가에 제라늄 꽃이 핀 화분이 놓여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살고 있는 잔밋빛 벽돌로 지은 예쁜 집을 보았어요. 하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어른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10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그제서야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 수 있다는 듯이 그렇다면 굉장히 훌륭한 집이겠는걸? 하고 감탄합니다. 어린 왕자는 아주 멋있어. 깔깔대고 웃는 웃음소리는 너무나 근사하지. 그리고 양을 가지고 싶어 했어. 그것이 어린 왕자가 이 세상에 있다는 증거야. 만약 누군가가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어른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그들은 금방 어린애 취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은 소옥성 B612호야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귀찮은 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른들이란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어른들을 나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들은 그런 어른들에게 아주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숫자 같은 건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좀 더 새롭고 신비하게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 끝에 옛날 이야기처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옛날에 저보다 좀 클까 말까한 아주 작은 별에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 별에서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무척 그리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진실한 느낌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아무렇게나 읽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의 추억을 이야기하려니까 슬픔이 먼저 밀려옵니다. 내 친구 어린 왕자가 양을 가지고 떠나간 지도 벌써 6년이나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무척 슬픈 일이니까요. 누구나 다 참된 친구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어린 왕자를 잊어버린다면 숫자에만 관심을 갖는 어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그림 물감과 연필을 산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6살 때 속이 들여다보이는 보아구렁이와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구렁이의 그림을 그린 이후 아직까지 그림이라고는 그려본 적이 없는 내가 지금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나는 원래 모습에 가깝게 그리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림이 잘 그려질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림을 괜찮게 그릴 수도 있겠지만 못 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장 그렸을 때 모양이 다 다를지도 모릅니다. 어린 왕자의 키가 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옷 빛깔 역시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옷 모양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더듬거리다 보면 중요한 부분을 잘못 그릴 수도 있습니다. 눈이 찌그러질 수도 있고 입이나 귀가 실제보다 크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더라도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내 친구인 어린 왕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자기와 같은 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린 왕자와 틀린 점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행히도 나는 상자 속에 들어있는 양을 제대로 꿰뚫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어른들과 더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나도 늙었나 봅니다. 나는 어린 왕자와 함께 사막에서 지내는 동안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떠나온 별이 어떤 별인지, 왜 그곳을 떠나 여행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우연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 혼자만의 힘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린 왕자가 하는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 뜻을 이해하면서 천천히 그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어린 왕자를 만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대에서 자라는 바오밥 나무에 관해서입니다. 이 바오밥 나무의 비극을 알게 된 것도 사실은 양의 덕택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갑자기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나한테 물었습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야? 그럼 정말이지. 참 잘됐다. 나는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사실이 어린 왕자에게 왜 그다지도 중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밥 나무도 먹지? 나는 바오밥 나무가 작은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야. 교회당만큼 큰 나무지. 그래서 코끼리 떼들이 먹는다 해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를 다 먹을 수는 없을걸? 뭐? 정말 우습다. 코끼리 떼를 내 별에 데려간다면 모두 포개 놓아야 할 거야. 코끼리 떼라는 말에 어린 왕자가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왕자는 이렇게 영리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바오밥 나무도 어릴 때는 아주 조그맣게 돋아나지. 그건 그래. 하지만 넌 왜 바오밥 나무를 양에게 먹이려고 하는 거지? 아이 참,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어린 왕자는 그런 질문을 하는 내가 답답하다는 듯이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끙끙대며 그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살던 별에도 다른 별이나 마찬가지로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풀에 좋은 씨앗과 나쁜 풀에 나쁜 씨앗이 함께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속 어딘가에서 몰래 잠자고 있다가 그중 하나가 어느 날 문득 깨어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기지개를 켜고 아무 힘도 없는 예쁘고 조그만 싹을 해를 향해 조금씩 내밉니다. 그것이 무나 장미나무의 싹이라면 마음대로 자라게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쁜 풀일 때는 눈에 띄는 대로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앗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습니다. 땅속 여기저기에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바오밥 나무는 자칫 조금만 늦게 손을 대면 무성하게 자라나서 영 없앨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나무는 별 전체를 온통 뒤덮고 나서도 계속해서 뿌리를 뻗어 별의 구멍을 뚫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깥에서 어린 왕자의 별을 보면 바오밥 나무가 온통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은 그토록 작은 별이기 때문에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이 조각조각 갈라지고 말지도 모릅니다. 어린 왕자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규칙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몸단장을 하고 나면 정성껏 다듬어줘야 해. 하지만 이때 주의할 것이 있어. 바오밥 나무가 조그마할 때는 장미나무와 비슷해서 함부로 뽑아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서 장미나무와 바오밥 나무를 구별할 수 있게 되면 얼른 뽑아버려야 해. 그것은 성가신 일이긴 해도 힘든 일은 아니야. 어느 날 어린 왕자는 지구의 어린이들이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하나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아저씨가 사는 별나라 아이들이 여행을 하게 되면 그 그림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하고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기 싫은 일 중에는 미루어도 되는 일이 있지만 바오밥 나무 경우에는 그대로 두면 큰일을 당하게 되지. 난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하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오밥 나무를 새 그루나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말하고자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는 결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오밥 나무가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고 또 길을 잃어 바오밥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곳에 가게 되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소호성을 여행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두들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세요. 나는 바오밥 나무가 얼마나 위험한지 오랫동안 몰랐던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이 그림을 정말 정성껏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 그림이 제일 잘 그려진 것 같아.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다른 그림들도 열심히 그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림보다 이 그림을 그릴 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바오밥 나무에게서 느꼈던 위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그림을 더 열심히 그리게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 어린 왕자. 그래요. 조금씩 조금씩 나는 어린 왕자의 쓸쓸하고 단조로운 생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어린 왕자의 유일한 위안이 된 것은 해가 지는 고요한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왕자를 만난 지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할 때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해 지는 풍경이 좋아. 우리 해 지는 것을 보러 가. 그래, 하지만 기다려야만 해. 기다린다니? 뭘 기다린다는 거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야. 어린 왕자는 처음에는 몹시 이상해하는 눈치더니 곧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지. 나는 아직도 내가 내 별에 있는 줄만 알았지 뭐야? 누구나 알고 있듯이 미국이 정오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집니다. 한낮에 미국에 있는데 당장 해가 지는 걸 보고 싶다면 1분 안에 프랑스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프랑스는 미국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지요. 그런데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은 아주 작아서 의자를 조금 옮겨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해가 지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엔가 나는 해 지는 것을 43번이나 보았어. 그리고 잠시 후에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정말로 쓸쓸한 마음이 들 때면 해 지는 것을 좋아하게 될 거야. 그럼 43번이나 해가 지는 풍경을 보던 날엔 내가 그렇게도 쓸쓸했다는 거니? 그러자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닷새째가 되던 날 나는 어린 왕자에 대한 또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역시 양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양이 말이야,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지? 양은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먹는단다. 가시 돋친 꽃도 먹어? 물론이지, 가시가 돋친 꽃도 먹고 말고. 그럼 가시는 아무 쓸모가 없잖아. 사실은 나도 잘 몰랐습니다. 그때 나는 온 힘을 다해 비행기의 기관에 꼭 쥐어진 나사를 돌리느라고 다른 데 정신을 팔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비행기 수리가 가장 심각한 당면 과제였습니다. 게다가 마실 물도 떨어져 갔으므로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꽃에 가시는 왜 있는 거야? 어린 왕자는 한 번 질문을 하면 답을 들을 때까지 물었습니다. 그 버릇은 그때도 여전했습니다. 나는 비행기 나사를 돌리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던 터라 되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가시는 아무 쓸모가 없어. 꽃이 괜히 심술을 부릴 때 가시를 세우는 것뿐이야. 그래? 어린 왕자는 잠자코 있다가 이내 울먹이면서 내게 쏘아대는 것이었습니다. 난 아저씨 말을 믿지 않아. 꽃은 약하고 천진하단 말이야. 그래서 꽃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가시로 겁을 주려는 거야. 가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아주 무섭기나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나사에 대한 생각만 꽉 차 있었습니다. 이놈의 나사가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망치로 두들겨 깨버려야지.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오래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나에게 다시 말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아저씨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어린 왕자가 계속 이렇게 물어오자 나는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난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말한 거야. 난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말 시키지 마. 어린 왕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중대한 일이라니. 어린 왕자가 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온통 기름투성이가 된 시커먼 손에 망치를 들고 어린 왕자가 흉측하게 여기는 물건 위에 몸을 굽히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도 다른 어른들처럼 말하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